자, 이번 시간 90페이지 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내적 기업 요인과 외적 환경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적 요인은 기업의 마케팅에 대한 목표, 마케팅 믹스 전략, 그 다음에 원가 및 산업의 특성이 있고요. 외적 요인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이 있으면 외적은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환경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적인 건 시장 수요, 경쟁 요인, 기타 환경 요인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마케팅에 대한 전략의 검토는 제품의 포지셔닝이죠. 제품을 차별화시켜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가를 따라서 가격에 대한 책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가격 책정은 달라지죠. 제품 라인은 동일 제품 라인상의 다른 제품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라인인 그랜저와 소나타, 또 아반떼를 예로 들면 소나타를 출시할 때 가격은 아반떼 가격과 조화를 이루어지만 만약 차이가 거의 없다면 소나타의 판매는 잘 되겠지만 아반떼 판매는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제품이 경쟁사로 갈 소비자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기존 제품의 고객이 기존 제품 대신 신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자기 잠식이라고 맞서서 얘기했죠. 제품 수명 주기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쟁이 없는 도입기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거죠. 경쟁사가 없으니까. 성장기는 경쟁자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을 좀 다운시키겠죠. 그래서 경쟁을 대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에 일반적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전략 목표에 대한 검토는 기업의 전략 목표는 크게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또 위해서 매출 즉 시장 점유율의 증대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는 단기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기 고가 전략이 낫죠. 초기 고가격 전략. 초기에 가격을 높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려고 그래요.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좀 침투 가격이 낮겠죠. 그죠? 좀 가격을 날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침투 가격 전략을 선호합니다. 침투 가격 전략을 선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염리 또 따져보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여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즐겨 사용했으며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중시의 단기의 이윤 극대화를 경영평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모해왔고 따라서 초기 국가 전략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 들어갑니다. 그래서 91페이지 가시면 91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니은번에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중요하죠. 시장 침투 가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초기에는 저가격으로 갑니다. 초기에는 저가격으로 가서 우리가 설정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난 후에 점차 가격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초기는 이제 가격을 이제 적게 잡다가 나중에 가격을 인상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차 가격을 높여나가는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전략은 가격 탄력성이 크고 규모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크고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걸 규모를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한 시장 가격 전략은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나중에 이제 경험 곡선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경험 곡선. 경험을 맞이하면서 누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곡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많이 경험할수록
원가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려다 보니까 이제 원가를 이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할수록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가격 탄력성이 마케팅의 프라이스 전략과 굉장히 많이 이게 연결이 되는데 박스가 중요한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느냐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우리가 보통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쪽에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퍼센트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2%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올라가고 자극이 가격이고 반응이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화하면 즉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수요 곡선이 이제 가파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했다. 그러면 1이 됩니다. 1이 기준이에요. 탄력성 1이. 만약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40%가 감소를 했다. 그럼 2죠. 그 탄력성이 1보다 큽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을 이제 보통 입셀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입셀론이라고 하고,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감소했다. 0.5예요. 그럼 이건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자, 기준이 있고요. 기준이 이렇게 해서 가격과 양으로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을 봤을 때, 가격과 양 봤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파르다, 완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파르다, 완만하다. 자, 그러면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도 있어요. 자,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극은 갖고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내리게 되면 양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이 정도 늘어나는 게 우리가 기준이라면, 요만큼밖에 안 늘어나면 비탄력적이고 더 많이 늘어나면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이 더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만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큰 거고요. 그다음 1보다 작으면 가파르다는 얘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사치품의 성격이 강할수록 탄력성이 크고 필수품의 성격이 강할수록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력성에 대한 크기가 사치품은 꼭 필요하진 않아요.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비탄력적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 필수품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것은 이제 사치품은 꼭 비싸게 되면 확 줄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는 사치품은 꼭 가격이 오르게 되면 확 줄이는데, 필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려도 못 줄여요. 그죠? 그럼 사치품은 확 반응이 있다는 거죠.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체성이 높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요 탄력성은 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건 탄력성에 대한 걸 조금 더 강하게 가겠는데요. 자,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재가. 그러면 기간이 길수록 대체재가 많아지거든요. 그럼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콜라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많잖아요. 콜라 주세요. 사이다. 사이다 없어요. 그럼 환타 주세요. 지금 회식에 이제 술도 먹고 얼큰하게 취했어요. 탄산음료를 시키게 되면 오란씨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자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탄력적이 유리하죠.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려도 확 줄인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딴 데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탄력적인데, 쌀 같은 거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불리하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못 줄이니까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다는 자체는 장기일수록 단기보다 더 대체적 유입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치품이 더 탄력성이 크고 필수품이 탄력성이 더 작다. 이렇게 대체성이 높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더 탄력성이 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득에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클수록 가격이 오를 때 구매를 연기하는 것으로서 수요량이 각기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부동산은 우리 차지하는 비중에서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가지고 계시는 지우개 같은 경우는 저가품이잖아요. 큰 비중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가 뭐 100원에서 10원 올라간다 해서 확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만큼 확 줄인다는 거죠.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수요량이 판매에 크게 증가하고 시장 진입 초기에 저가를 설정하는 것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배웠던 게. 근데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 본다면요.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기업의 수익과 관련된다, 탄력성이.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 총수익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가격 곱하기 수량.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 판매하려는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해서 기업가들이 불리하죠. 그럼 가격을 올리면 안 사버려요. 가격 내려버립니다. 저가로 가야 돼요. 탄력적으로. 그래서 많이 사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겠고, 자,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올려도 사버려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탄력성이라는 것은, 탄력적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을 반응을 해서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만 내려도 왕창 사다 보니까 이 탄력적일 때는 저가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시장 침투 가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가격 크게 올려도 수요량을 별로 감소하지 않으면 초기 고가격을 가야 된다는 거지. 스키밍 프라이싱이 별로 고가 정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스키밍이다, 아니면 이 저가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탄력성을 봤을 때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은 짝대기가 올라가죠, 같이. 그럼 가격 올리게 되면 수익도 올라갑니다. 그럼 비탄력적은 고가 정책을 써야겠죠. 그래서 스키밍 전략을 씁니다. 스키밍. 이렇게 한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게 탄력성하고 나오기 때문에, 탄력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죠.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이 됩니다.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생산 규모를 확대시켜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이 비용,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해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반대로 이제 비용을 상승시키면 규모의 불경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업과 그에 따른 전문화, 특화를 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기술적 요인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곡선이에요. 경험 곡선. 규모의 경제랑 약간 좀 틀린 게 경험 곡선인데,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할수록 경험에 대한 누적량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 곡선,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은 페이지 92페이지 92페이지 가시면 경험 곡선, 경험 곡선입니다.
경험곡선의 효과. 경험을 많이 할수록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랑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경험곡선은 학습 효과라고도 하는데 누적 생산량에 따라서 경험이 많을수록 누적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일단은 이 누적 생산량을 따라 단위당 원가가 하락된다는 건데, 자, 이건 규모가 동일할 때요. 규모의 경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 조직의 원활화, 생산기술의 어떻습니까? 생산기술의 체득, 관리기법의 습득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이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전투기 조립 공장이 책임자가 처음 발견한 현상으로 1960년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우리가 연구원들이 일원화해서 경영학 전반에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하락해서 규모의 경제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고가 전략하고 우리가 침투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 가격 결정에 대한 가격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이제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을 봤을 때 스키밍 전략과 시장 침투 전략을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올리다가 점점 내리는 게 초기 고가 가격입니다. 스키밍 전략이에요. 초기 고가 가격. 초기 고가 가격.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시장 침투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침투 가격. 침투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쟁이 안 심한데 경쟁이 심할수록 더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고가 가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고가 가격 전략은 상층 흡수다. 상층 흡수다로 되어 있죠. 흡수 가격 전략은 시장 대응을 목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에 고가격을 설정하고 고소득층을 흡수하고 점차 가격을 인하해서 저소득층에도 침투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나 기술성의 문제로 우리가 경쟁자의 이 시장 진입, 그죠? 시장 진입에 따라서 이제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자체적으로 이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은 시장 대응을 목적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초기죠. 고가격을 설정하고 고소득층을 흡수하고 점차 가격을 인하해서 저소득층에 침투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나 기술상의 문제로 삼성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경쟁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적을 때 효과적이고 단기 투자 비용 해소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처럼 새 모델이 계속 개발되는 제품의 경우는 이 새 모델이 나오기 전 투자 비용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피스 가격 초기에는 매우 높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급속히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초기 고가격 전략을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고려 요소는 뭐 소비자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죠. 소비자의 반응은 알기 위해서는 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요의 가격 틀러성, 좀 전에 봤던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요 곡선만으로 복잡한 소비자의 반응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심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 결정이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을 철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 구조. 제품의 정확한 원가 구조를 아는 것은 가격 결정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관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품 원가는 가격 하선이 된다. 상한선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상한선은 소비자 지각된 가치. 그래서 그 이상 줄 수 없다는 거고요. 경쟁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경쟁 제품의 가격과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여러 가지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제품을 손실 유도 상품으로 설정해서 타사의 뺏길 고객을 자사로 이제 유인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다른 제품에서 효과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서 로스 리더, 우리가 말미암아 기업 측에 이제 손해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 유도 상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작품에서 이제 손실이 오게 돼요. 그럼 다른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거죠. 로스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타 상품에 대한 판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희생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란 한 판을 뭐 싸게 팔 수 있잖아요. 뭐 한 판을 뭐 6,000원짜리를 막 2,000원 판다든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뭐 다른 것도 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타라는 것은 그 밖에 정부의 규제, 여론, 소비자의 단체 등이 반응을 고려해서, 특히 오늘날에는 정부의 규제 외에도 소비자 운동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통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 간의 비평의 확대, 재생산의 여론인지 힘이 점차 커지고,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제반 여건도 고려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는데, 가격 결정의 이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93페이지 가격 결정의 방법. 자, 이게 이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에 대한 의의로 간다면, 뭐 기업은 마케팅 전략과 가격 전략 목표, 소비자의 반응, 제품의 원가 구조, 그 다음에 경쟁 제품의 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후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원가 중심 가격 결정, 소비자 중심 가격 결정, 경쟁자 중심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8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그 93페이지 가시면 원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가 중심이라는 것은, 자, 원가 중심, 원가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가 있으면 거기에 마진을 붙입니다. 마진. 그래서 이 소비자의 가치, 소비자의 이제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자 가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쟁자 가격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판매량이 있으면 목표 판매량이 있으면 목표 이익이 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우리가 BEF라고 하죠. BEF.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하여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원가 기준 가격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자, 밑에 갑니다. 그래서 원가 또는 비용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목표로 하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원가에다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 제품의 원가에 일정 마진을 더하거나 목표 판매량과 목표이익을 정해놓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비용과 이윤의 합산 방법에 따라서 비용 가산 방식에 따른 가격 결정, 가산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목표 투자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그리고 손익분기점과 목표 이익에 의한 가격 결정이 있다. 자, 이 방법 수요자 생각하는 제품의 가치나 경쟁자의 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의 가치나 경쟁자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 94페이지 있습니다. 원가 가산 가격 결정. 원가 가산 가격 결정. 원가를 가산해서 가격 결정한다. 그래서 원가 계산 가격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원가 계산 가격 결정. 그래서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은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결정된 목표액을 총비용에 가산해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먼저 총생산량을 추정한 후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산출해서 우리가 여기에 목표이익을 합산한 다음에 이 총생산량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본다면,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자, 고정비용은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죠. 조업도와 관계 없이 일정합니다. 일정해서 우리가 뭐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의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가 들어가죠. 뭐 급여라든지. 근데 총 변동 비용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업도, 판매량에 따라서 추가되는 거죠. 조업도,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익이라는 게 있죠. 목표 이익이 있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총 생산량.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가산법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제품. 그래서 우리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가 급변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죠. 제품이거나 기업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염두에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원가 계산 가격 결정이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이익률 가격 결정입니다. 이거 좀 어렵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이익률 가격 결정. 자, 이거는 가산이익률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산이익에 따른 가격 결정은 제품 한 단위당 생산 구매 비용에 대해 판매 비용을 충당하고 또 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수준의 가산이익률이 있어요. 우리가 마크업, 가산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격에다가 이 가격은 단위 비용. 얘가 단위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가산이익률입니다. 가산이익률.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계절적 제품. 뭐, 겨울엔 스키 상품이라든지 여름에는 물놀이 제품이죠. 그러니까 재고 비용이 높은 제품들. 판매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재고 많이 남는다는 거죠. 약품과 같이 비탄력적인 수요. 자, 약품은요. 약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약을 많이 먹고 비싸다고 해서 안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가산 이익률을 측정하는 거죠. 같은 산업 내에서 마진율이 간행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활동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목표 이익률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을 보시면 목표 이익률. 자, 가격 결정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원가 중심으로 이제 가서 좀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목표 이익률에 따른 가격 결정. 목표 이익률에 따라서 가격 결정하는 이익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이익의 가산법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은 투자 비용이 있어요. 투자 비용에다가 목표 곱합니다. 곱해서 목표 이익률을 곱합니다. 목표 이익률. 여기다가 표준 생산량이라는 게 있죠. 표준 생산량. 얘다가 우리가 단위 비용을 더합니다. 단위 비용. 이렇게 이제 목표 이익률에 따른 다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하죠.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익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뭐 자본집약적 산업에 우리가 공공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분석과 목표이익에 대한 가격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손익분기점 5번 갑니다. 5번에 가시면 손익분기점 분석과
분석과 그 다음에 목표 이익에 의한 가격 결정이죠.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이제 BEP라고 그래요. 손익분기점을 BEP라고 합니다. 그래서 BEP가 있으면 이제 총 고정비용이 있죠. 총 고정비용. 에다가 우리가 가격에다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는 거예요. 이 한 번도 못 팔아도 고정비용 나가죠. 그래서 이제 가격에다가 단위당 변동비,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거 변동비죠. 그럼 10개 팔면 10개에 대한 변동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개를 팔아야 손실과 이익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면 그 이상 판매해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면은 이제 가격이 올려야 됩니다. 가격 결정할 때 아주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자, 손익분기점과 목표이익에 대한 가격 결정은 손익분기점을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매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에 대한 조업도를 따졌을 때 몇 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단지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거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그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준의 가격 결정 방법은 조금 끊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우리가 9강이죠. 10강은 좀 지금 했던 게 9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10강으로 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